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 지속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천재의 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한번 이걸 경험해보고 얘기해라.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이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제가 그런 업적들을 한 거면 정말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평범한 사람도 몰입하면 영재 또는 천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전에 있는 정부 출연연재 취직을 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대학원 시절에 비해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 대학원 시절에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고 뭐 주위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는데 그게 전성기였구나. 이제 그게 다시 못 올 이제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리워했죠. 나도 왕년에는 이랬다. 이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은 동일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적절한 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시절에는 지도 교수님이 워낙 생각하는 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생각할 문제가 많았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잘하는데 근데 이제 정부 출연연구소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게임이 달라졌어요. 뭐 생각하는 걸 강조하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비 따와서 뭐 이렇게 하는 워크 하드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처럼 생각하라고 닥달하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인 도전이 없었으니까 다른 능력에 있어서는 이제 발휘를 못한 거죠. 게임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이제 지적인 도전, 뭐 그쪽에서는 이렇게 특화가 돼 있고 그 능력은 되게 발달시켰는데 그런 지적인 도전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도전이 없는 삶은 무료해요. 도전이 없는 삶은. 우리가 스포츠란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를 보면 그게 인위적인 도전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농구를 한다고 쳐요. 농구를 하는데 농구 골대에다 공을 넣잖아요. 한 10m 떨어진 곳에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원시인들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도전을 일부러 하는 겁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 공을 투수가 빨리 던지는데 그 야구 방망이를 친다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도전이에요. 골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는 도전을 하면서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이 없는 삶은 무료하기 때문에 일부러 도전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도적인 몰입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에 정면 승부하는 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도전을 내가 수동적으로 도전을 해야 될 때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능동적으로 도전을 하면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아시면 좋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포스트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삶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잖아요. 삶은 이제 문제는 이 소중한 삶, 그러니까 이 삶이 소중할지는 알겠는데 이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특히 어떻게 살아야 이제 죽을 때 후회가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잘못 보내면 내일이 있고 1년을 잘못 보내면 내년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잘못 보내면 다음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이제 후회 없이 잘 보내야 되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후회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던 무슨 일을 하던 내 삶을 불태우면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불태워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삶을 불태우려면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처음엔 제 연구원으로서 살며 후회를 한다고 생각하다가 다른 직업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원으로서 내 삶을 불태우면 내가 후회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 본 거예요. 제 삶을 돌이켜 봤더니 내가 대학원 시절에 뭐 날렸는데 그때는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보니까 그때는 생각을 했고 니스트에도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는데 재료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장칸 박사도 거기에 펠로우로 있고 아주 그 사람의 분야에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럼 나는 생각하는 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생각하는 건 나도 자신이 있는데, 이게 이 석학들이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식이 있는 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한다를 이제 실천한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생각을 하고, 운전하면서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생각을 하고, 주차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뭐 샤워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도의 몰입 상태를 경험한 거고, 그 상태가 되니까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분도 좋아서 천국에 사는 것 같고, 이제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포스닥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재료 분야의 난제, 뭐 50년, 60년, 70년 해결 안 된 난제에 이제 몰입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저희 분야에 이제 난제 도전하는 겁니다. 뭐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난제예요.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 진전이 없어요. 한치의 진전도 없어요. 이게 진전이 없으면 잡념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잡념이. 그리고 지루한데 어느 정도 지루하냐면 내 평생 이렇게 지루한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던 상태에서 밤에 잘 때까지 하나의 진전이 없으니까 똑같은 생각만 하루 종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없고 약간의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하죠. 그러니까 피 같은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녁 때가 되면 아무 성과 없이 발버둥만 치다가 이제 하루가 가요. 뭐 이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는 힘들지 않아요. 뭐 이런 건 견딜 수가 있는데 가장 제가 이제 견디기 힘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는 우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 날고 기는 사람들이 해결 못한 건데 내 능력은 그 사람들의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내가 해결하려고 여기에 올인하다가는 해결 못하고 내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노력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큰 도전을 할 때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도전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예요. 도전이. 이때 결과에 집착하면 도전을 못 해요. 결과에 집착하면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 내가 할 수 있는 과정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돼요. 이 문제 어쩌면 내가 평생 노력해도 해결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한 30%만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내가 해결 못한 70%는 남들이 하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1초도 쉬지 않고 몰입할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 삶을 불태울 것이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몰입이 돼요. 그래서 아주 큰 도전을 하는 분들은 제가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먹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실을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게 제가 인생을 낙관할 수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진전은 없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 발버둥을 친 게 어디로 가라면 몰입도를 올리는 데로 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발버둥을 쳤잖아. 그거를 풀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몰입도가 30-40% 오르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법칙이에요. 법칙. 이거는 제가 해도 이렇고 남들이 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몰입 훈련을 하려면 좀 훈련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루 동안 발버둥을 치면 30-40% 올라가요. 이러니까 이제 슬로우 싱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은 이제 잡념이 덜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가 졸음이 오는 건 첫날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날 역시 별다른 진전 없이 지나가죠. 피 같은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몰입도는 60%에 70% 올라요. 이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 뇌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셋째 날 이제 50시간에 가까워지는 거죠. 빠르면 오전, 늦으면 오후에 잡념이 사라져요.
문제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커져서 자동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과 이틀 전만 해도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죽었다 깨어나도 못 푼다. 그게 확신에 찼는데 이틀만 더 지나면 내가 틀림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고 이해하게 된 게 이게 도파민이 이제 과잉 분비가 되니까 간땡이가 붙는 거예요. 도전 정신이 생기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기분이 좋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달궈져 있다 그럴까? 뭔가 달아오른다 그럴까? 그 문제와 관련된 5만 가지가 떠 있어요. 떠 있으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온몸이 전율을 하고 또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또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온몸이 전율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이제 샘솟듯이 나와요. 이 상태가 몰입도가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경험하지 않으면 자신의 두뇌를 최대로 가동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정을 뭐 한 번 경험하면은 뭐 제가 이거를 법칙으로 만들 생각도 안 했죠. 이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게 반복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에서 연구하다가 어떤 현상이 반복이 된다. 재현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리프로듀서블하다. 재현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체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되고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의 뇌가 되고 그래서 1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두뇌 가동률이 2%가 되고 슬로우 싱킹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50시간 이상 생각하는 게 강한 몰입이고 공부할 때 계속 포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이제 약한 몰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해야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강한 몰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난제가 이 상태가 됐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근데 어떤 A라는 문제가 있으면 A라는 문제를 풀려고 여러 이제 저희 분야의 석학들이 이론을 냈죠. 이렇게. 그건 제가 알고 있죠. 그분들의 논문을 다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앞서 있다는 걸 알아.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제일 앞서 있다는 건 아는데 나도 답을 몰라요. 나도.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그런 상태를 몇 개월을 이제 보내는 거죠. 몇 개월을. 이 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문제만 생각하니까 일상의 기억은 가물가물해요. 몇 개월 전의 기억이어서 뭐 이렇게 가물가물하고 마치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 기차 안이 현실이고 그 문제고 현실은 기차 찻장밖에 지나가는 풍경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그 문제를 푸는 거가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내일 죽어도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는 것만 아쉬워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문제를 푸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문제에 대한 호기심과 가치관이 극대화가 되고 인생이 아주 단순해지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는 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주로 이제 가족하고 같이 할 때는 제가 어떻게 몰입을 하냐면 테니스를 치고 단식 테니스를 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가족하고 식사를 하고 먼저 잡니다. 그게 이제 9시 전에 자요. 한 8시 반, 뭐 9시 그 사이에 잡니다. 12시랑 1시 사이에 깨요. 주로 아이디어랑 같이 깨는데 그럼 이제 가족들은 자고 있죠. 거실로 나오면 세상은 조용해요. 뭐 새벽 한 12시, 1시 사이니까 세상은 조용하고 이 넓은 우주에 그 문제야 나만 존재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온몸이 전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적죠, 아이디어를. 그럼 또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고 또 적고. 이렇게 그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인데 그런 상태를 몇 개월을 보내면 어떻게 바뀌냐면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된 상태에서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열정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를 몇 주일, 몇 개월, 뭐 몇 년 보내면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예, 그건 제가 보장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가진 잠재력을 다 못 쓴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야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못 쓰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보낸다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몰입을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고도의 몰입인데 이런 것까지 다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야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뭐라는 걸 알고 내가 가진 능력을 푸른 하늘에 마음껏 펼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동안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이제 모여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영화 배너를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배너 시사회 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작품을 진정 제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 심정인 거예요. 제가 이런 몰입을 통해서 해결한 업적은 저 황농문의 몰입 이야기라는 유튜브에 그 몰입 성과 이렇게 키워드를 이제 몰입 성과 치면 이게 나올 겁니다. 여기에 소개가 됐어요.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이래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몰입도 100%가 돼서 두뇌 가동률이 최대가 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영재의 뇌가 된다. 그리고 몰입도 100%인 상태를 몇 개월 지속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천재의 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한번 이걸 경험해보고 얘기해라.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 좋겠어요. 이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평범한 사람도 뭐 나 같은 사람도 제가 그런 업적들을 한 거면 정말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평범한 사람도 몰입하면 영재 또는 천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도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천재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가 없어요. 뉴턴, 뭐 과학의 뭐 신이죠. 이분은 뭐 과학의 신이에요. 과학의 가장 천재인데 이분이 굉장히 업적이 많은데 가장 큰 업적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건데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의 원어 그대로 제가 썼어요. If others would think as hard as I did, then they would get similar result.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역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열심히 생각하면 그들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 뉘앙스를 좀 넣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딴 사람들 나보고 천재 그러는데 당신들 나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당신들도 나만큼 생각하면 비슷한 결과 얻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I think and think for months and years. 99 times the conclusion is false. The 100th times I'm right. 이거예요. 이게 유명한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 또 아인슈타인도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단지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머리가 자신들도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왜냐면 아이디어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몰입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남들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이다. 이분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찰스 다인, 그러니까 이게 뉴턴, 아인슈타인, 찰스 다인이 과학의 3대 천재예요. 종의 기원을 이제 책을 썼죠. 진화론을 이제 한 분이에요. 내가 과학에서 성취한 어떤 것이건 오로지 끈질기게 열심히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이다. 그죠? 이분도 몰입을 했어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350년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인류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였어요. 350년 동안 인류가 해결 못한 거예요. 이거를 앤드루 와일즈가 7년 동안 다락방에 칩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앤드루 와일즈라는 전혀 존재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걸 해결해서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뭐 350년 동안 해결 못한 걸 해결했으니까 천재죠. 근데 이분이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나오는 이분이 한 얘기를 소개하면, 자나 깨나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는 타니야마 시무라이의 추론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동일한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었죠. 한결같이 몰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 말해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용했던 몰입적인 사고는 따라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따라할 수가 있어요. 적절한 훈련을 하면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의 몰입적인 사고를 따라하기만 해도 엄청난 위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돈이 종이값이다. 카이스트 학부 수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큰 종이를 들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백을 많이 남겨라. 한 달이든 1년이든 지난 후에 다시 이 종이를 봤을 때 적을 게 하나도 없다,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생각하는 게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이 세상에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정의도 없고요,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 나가는 거죠. 생각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전화기, 태블릿, 노트북 같은 걸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책상에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또 아무것도 없으면 뭐 안 되니까 여기다가 A3 용지를 한 장 드립니다. A3 용지와 이 삼색 볼펜을 하나 사용하라고 하죠. 이런 상태로 앉아있게 합니다. 좀 어때요? 제 자세 좀 약간 거만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거만하게 있는 상태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자, 교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런 자세로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A3라고 하는 거는 큰 종이잖아요. 있지만 여기에 쓰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교수가 강의 중에 이야기한 내용이나 수업에서 나온 내용은 검은색으로 쓰게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만약에 A3라고 하면은 여기다 검은색으로 미라클 싱킹이라고 적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학생들 머리에서 뭔가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쓰게 합니다. 그래서 A3에는 검은색은 조금만 있고 파란색을 많이 쓰게 하죠.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하는 게 있으면 빨간색으로 적게 합니다. 그런데 A3가 크다 보니까 이걸 뭐 빽빽하게 쓰려고 해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종이를 들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많이 쓰라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남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백을 많이 남겨라. 그럼 이 여백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중에 시간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 지났을 때 다시 이 A3를 보면은 여백에다가 제가 채울 게 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제 생각이 발전했다고 하는 거죠. 혹은 지식이 더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든 1년이든 지난 후에 다시 이 종이를 봤을 때 적을 게 하나도 없다. 그거는 이 기간 동안에 전혀 발전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3를 드리면서 여백을 많이 남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돈이 종이값이다. 종이를 많이 남기자, 여백을 남기자. 그래서 A3를 학생들에게 나눠드리고 학생들이 본인 생각을 적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가 강의 시간에 제공하는 자료나 혹은 말씀으로 드리는 강의 내용은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생각의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머리로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용을 활성화시켜서 본인 생각을 아웃풋으로 끄집어내죠. 그게 파란 볼펜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한번 하면 이 종이에는 인풋을 약간 들어가고 학생들의 아웃풋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수업을 장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미라클 싱킹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내 생각이 너무 훌륭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은 굉장히 편협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조그만한
그 출발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은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 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라클 싱킹이라고 하는 습관을 익히게 되면 본인의 생각을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이 잡히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주장에 제가 감정적으로는 A라는 주장을 찬성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A라는 주장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감정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성적으로는 B를 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성과 감성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사물을 바라볼 때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과거와 미래, 왼쪽과 오른쪽 이런 것들을 골고루 빠짐없이 보게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길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사고방식이 조금 더 성장할 수가 있겠죠. 카이스트 학부 수업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오고 답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카이스트 학생들은 이제 과학기술은 공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모르느냐? 제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을 이 사회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를 먼저 줄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제가 재래시장에 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과학기술 수법을 사용을 해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학생들은 본인이 공부한 걸 가지고 아마 적용할 수 있는 걸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전 수업에서 그렇게 문제를 주질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학생들을 재래식 시장에 내보냅니다. 그럼 재래시장에 가서 학생들이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을 하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과학기술 수법을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가설인 거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은 아직까지 과학기술 지식이 얼마 없으니까 정말로 본인이 알고 있는 생각 혹은 지식 혹은 본인이 세운 가설이 정말 세상이 통용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만약에 재래시장에 채소가 있더라. 근데 채소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다. 중국 건지 어디 경상도 건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만약에 채소에다가 채소 유통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이 발견한 문제점과 본인이 생각한 과학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가설을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세운 가설이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거는 조금 적용하기 힘들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학생들은 문제를 본인이 정의하고 본인이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윤택해지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이런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생에게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A+를 드립니다. 이런 생각하는 게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버릇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무슨 검색을 하시거나 할 때 좋아하는 것만 본다고 하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기호나 좋아하는 것에 어울리는 것만 계속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근데 그건 좀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정의도 없고요.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내가 뭔가 좋아한다고 적었으면은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 싫은 것도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근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냐?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싫어하는데 어떻게 논리적인 증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나 스스로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감정의 문제에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의 근육이고 생각의 힘이고 내 생각을 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 어려운 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계속 반복을 해서 정말로 습관이 되면 생활을 바꾸고 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5분 정도로 해서 사실 성공한 분도 계세요. 그분이 대학생일 때 하루에 15분씩만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딱 15분 하루에. 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한 것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 생각의 숙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세수하는 시간만 모아도 하루에 15분 낼 수 있는데 그거를 매일마다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면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도 바뀔 거고요. 또 생각이 바뀌면 생활도 바뀌고 인생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15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시죠? 그 정도 시간만 다 합해도 15분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세수하고 하는 그 시간 동안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아침이라고 하면 오늘 할 일을 스케줄을 쭉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무슨 일을 할 거니까 이 일에 대해서 찬반 의견 혹은 이 일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의견 이런 식으로 당장은 이제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의 균형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저녁이 되면은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혹은 그 균형 잡힌 생각을 해보는 거는 분명히 그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이 되면 어떻겠냐고 하는 건데 우리 사실 어려운 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계속 반복을 해서 정말로 습관이 되면 그 생각이 생활을 바꾸고 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5분 정도로 해서 사실 성공한 분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를 창업하신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대학생일 때 하루에 15분씩만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딱 15분 하루에. 그래서 15분 동안에 생각이 나는 것만 적습니다. 발명을 하고요.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15분이 되면 딱 그만둡니다.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15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많은 발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허로 등록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 특허를 어느 기업이 매각을 해서 그 매각한 자금을 바탕으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했다는 그 일화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일화죠. 그래서 15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조그만 세수하는 시간만 모아도 하루에 15분 낼 수 있는데 그거를 매일마다 반복해서 습관을 만들면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도 바뀔 거고요. 또 생각이 바뀌면 생활도 바뀌고 인생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메모를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빈치, 에디슨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일단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현하는데 이 표현하는 당시에는 생각이 아직까지 완전하지가 않겠죠. 생각이 성장하지 않은 단계니까 생각의 씨앗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생각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한 것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숙성을 시킵니다. 그 생각의 숙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출발점이지만 거기에 계속 추가를 하면서 생각이 성장되면 그 결과가 어떤 발명품, 특허, 그런 획기적인 변환,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으로 훌륭했던 분들의 그 생각을 정리한 노트,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 적은 노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노트라고 하는 게 후세인들은 이제 그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지만 당사자,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같은 그 당사자들이 노트에 적을 때는 남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생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출발점으로서 필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노트에 필기하는 것보다 노트북에 입력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근데 여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실험한 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노트북에 입력하는 거는 사실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많이 입력하니까.
그런데 좀 두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 노트에 필기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이 이 본인의 뇌를 활성화시키면서 더 많은 지식을 이끌어갈 때는 여전히 노트북 입력보다는 노트에 필기하는 게 좀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심리학 실험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133 형식도 제가 이런 생각의 방식에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그 제목. 근데 제목을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 이런 제목보다는 좀 부정형이나 의문형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눈길을 끌고요. 좀 관심을 유도하게 되죠. 그리고 133에서 이제 두 번째 3은 한국에서 꼭지라고 보통 하죠. 세 개의 꼭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청크라고 하는 그 심리학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을 때 그 많은 내용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듬성듬성 한 세 개의 그 그룹으로 나누는 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33의 세 번째 3은 뭐냐? 각 항목의 꼭지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더라도 한 꼭지당 많아야 3줄 정도, 그러니까 3가지 정도의 설명만 덧붙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기획서를 쓴다, 혹은 학교에서 리포트를 낸다라고 할 때 첨부되는 자료는 굉장히 뭐 두꺼워도 괜찮지만 그걸 뭐 다 읽어보긴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요약한 문장을 A4 한 장으로 해서 133 형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 제목, 3 꼭지, 3 설명.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어저께 식사를 한 번도 못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배가 고프시겠죠. 그런데 이 배가 고프고 뭔가 먹고 싶기도 한데 그런 생각은 하는데 이런 생각을 배가 고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과 또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굉장히 배가 고픈데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거 배가 아픈 거지 배가 고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생각이 어울리는 이름을 지었고 불러야 돼요. 근데 부르려고 하면은 나타내야 되겠죠. 나타낼 때 그걸 글로 쓰든 그림으로 그리든 도식화를 하든 무엇인가를 내 눈에 나타나는 형태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일단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눈앞이 어질어질하다. 그럴 때는 극심한 배고픔.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 상태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구나 하는 문제가 정의가 되는 거죠. 제 생각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이 일단 편의되고 나면은 제 생각이 이제 무엇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는 음식을 찾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식당을 가든지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서 그 결과 내 생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내 생각이 성장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이름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야, 걔 있잖아. 걔. 왜 걔? 그럼 걔가 누구야? 그럴 겁니다. 그럼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하다못해 별명이라도 있든지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을 모를 때와 이름을 알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굴 좋아하는데 이름을 몰라? 그러면은 어디에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분을 내가 참 좋아한다 라고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알고 나면은 아무개, 내가 누구 아무개를 참 좋아한다 라고 해서 생각이 딱 정리가 되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거든요. 생각도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많은 내용들이 떠오르지만 그걸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 분위기, 범위, 특징을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을 이름을 붙이면 딱 한마디로 정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설명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걸 이렇게 미라클 싱킹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름을 붙이고 나면은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법을 미라클 싱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정리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생각하는 더 좋은 방식, 더 새로운 방식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미라클 싱킹이라고 하는 이름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하고 또 생각을 발전시키기가 굉장히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람만 이름을 갖는 게 아니고요. 생각도 이름표를 붙여라 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프레임이라는 단어에 뭐 좋은 점, 나쁜 점 혹은 좋게 활용하는 사례, 나쁘게 활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사실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의 입구와 출구로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프레임이 있는데 특히 그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사용하는 유명한 프레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SWOT 분석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기업이 있을 때 기업의 입장을 중심으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관찰하는 그런 프레임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본인 주장대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에서 신사업을 담당하시는 그런 담당자를 하더라도 갑자기 신사업을 구상하라 혹은 갑자기 우리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석하라 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디서 어떻게 분석할지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중에서 적당한 게 있으면 일단 그걸 갖다 쓰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생각의 그 출발점이죠. 그리고 생각의 그 마지막 출구, 도착점으로서도 그 생각을 프레임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은 빠진 게 없고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사용할 때는 프레임의 한계점을 알고 그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2의 프레임, 제3의 프레임을 같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스와트 분석 같은 거는요. 그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고 하면은 자, 우리 회사에 사원이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사원 10,000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장점이냐 약점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원이 많으면 장점인가요? 약점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사용할 때 이런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프레임은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것들이 있고 혹은 그 생각의 범위가 조금 좁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사용할 때는 하나만 사용하지 마시고 2개, 3개를 같이 사용하시면은 생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끌어당김의 법칙, 저는 이 부분을 처음 공부한 게 2007년도였거든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의사고 그래도 제가 어떤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믿어야 돼? 근데 그게 머릿속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공부가 이제 양자역학, 조금씩 넓혀가면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게 되고 물리학자들이 했던 실험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바라보고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게 뭐냐면 이 법칙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신력도 좋아야 되고 멘탈도 좋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호르몬이 다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도 의욕적으로 제가 일부러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몸과 브레인을 바꿔야 돼요. 그럼 좌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MBS 최적화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은 멘탈과 마인드를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전에 일단은 내 몸과 브레인을 바꿔야 돼요. 예, 그럼 좌절로 따라옵니다. 제가 이제 MBS 최적화 프로그램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MBS가 뭘 뜻하냐면 M이 2가지 의미합니다. 멘탈과 마인드. 예, 둘 다 M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신력도 좋아야 되고 멘탈도 좋아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유리 멘탈이었거든요. 근데 B가 중요해요. B. B가 바로 뭐냐면 MB에서 B가 바디와 브레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자기 개발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누가 어떤 분들이 막 성공하고 이런 걸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마인드를 막 갖추고 멘탈 강하게 했다 하는데 며칠 있다가 그냥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왜 마인드가 바뀌는지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의학적인 원리, 바디, 그 다음에 브레인의 뇌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기분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으시죠? 그게 왜 바뀔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이죠. 그럼 환경이 나한테 기분을 바로 나쁘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뇌 호르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내가 행복한 건요, 화학적으로 뇌 호르몬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쁜 거는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의학, 생화학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심신의학적인 연구, 뇌과학적 연구들을 보면요, 내가 내 몸의 습관, 그 다음에 내 브레인의 호르몬을 바꿀 수 있는 습관들, 그래서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조금씩 마인드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MBS 최적화입니다. 마지막 S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이제 정말 중요한 잠재의식입니다. Subconscious Mind. 그래서 MB 앞에서 네 가지죠. M의 두 가지, 멘탈과 마인드, B가 두 가지잖아요. 바디와 브레인.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엔 Subconscious Mind까지 가서 잠재의식을 나의 목표와 정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기개발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이론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6단계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마인드 바디 커넥션을 이해해야 된다. 평상시에 내가 정말 깊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고 있는지, 내 근육 상태, 긴장 상태는 어떤지, 평상시에 내 자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확실한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딱 2분 만에 자세를 딱 2분만 바꾸면은 호르몬이 20%까지 증가하고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2분만 자신감 있는 자세를 딱 취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전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남성 호르몬, 이 호르몬이 거의 19%까지 증가합니다. 대단하죠. 예.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냥 기분 바꿔야 돼, 막 도전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러는 것보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런 자극도 중요한데 육체적으로 그 호르몬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인 연구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실천해 나가는 거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가 너무 중요하고요. 브레인 너무 중요한 게, 사실 우리의 감정은 호르몬에다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도 의욕적으로 제가 일부러 행동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환경에 접하지 못하면 계속 기분 나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내 습관으로 내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방법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마인드 바디에 대한 단계를 확실하게 이제 익히고 나면, 습관화되면, 그 다음 두 번째가 그걸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내 힘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들을 쭉, 제가 연구한 것들을 쭉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 거기까지 알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학문 자체가 사람인의 간이 사이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말 자체에 이미 인간은 관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얘기하면서 관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사회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훨씬 더 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파트를 다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혹시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끌어당김의 법칙. 저는 이 부분을 처음 공부한 게 2007년도였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걸 공부하고 나서 2007년도에 시크릿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돼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또 이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 두 권을 읽고 나서 그 당시에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걸 믿어야 돼? 의사고 그래도 제가 어떤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믿어야 돼? 근데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공부가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라사이콜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결국은 퀀텀 피직스죠. 양자역학. 양자역학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걸 공부 시작했어요. 초등학생을 위한 양자역학 이야기. 그 책을 먼저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넓혀가면서 양자역학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 프랑스 의사들이 했던 아주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실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탠포드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또 물리학자들이 했던 실험이라든가 이런 연구들을 바라보고 쭉 종합하면서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게 된 게 뭐냐면 이 법칙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MBS 최저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 메디컬 리부트 강의인데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을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쉽게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는 과정이 이제 4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 파트 넘어가면 정말 중요한 마지막 MBS에서 S, 잠재의식으로 넘어가죠. 잠재의식을 다룰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삶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도 내 잠재의식과 목표가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심리적 역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정렬시키기 위해서는 내 잠재의식을 알아야 되고 이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러한 방법들을 설명하는 게 5번째 단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이제 액션 플랜을 짜고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해서 6단계로 해서요. 10시간 정도의 강의입니다. 굉장히 압축시켰죠. 제가 사실은 한 18년, 19년 이렇게 쭉 해왔던 거를 압축시킨 건데 들으시는 분들은 10시간 만에 이제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지금 설명해도 감당이 되실까요? 현상 하나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에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네모난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다가 움직이는 로봇을 놔뒀는데 이 로봇은 굉장히 랜덤하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마치 청소 로봇처럼. 근데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로봇 밑에다가 이렇게 펜을 하나 꽂아놨기 때문에 막 한참 놔두면 움직이면은 이 펜이 이 박스 안에서 굉장히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여러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옆에다가 병아리를 한 마리 뒀어요. 병아리. 이 병아리가 로봇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해놓고서 실험을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이 분명히 랜덤하게 움직이게 되는 이 로봇이 병아리 쪽으로 딸려온 거예요. 그림이 이쪽 병아리 근처에서만 그려집니다.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 병아리가 아니라 어떤 병아리냐면 조류는 알에서 딱 깨어날 때 앞에서 움직이거나 들리는 소리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 어미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임프린팅, 각인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조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실험자들이 병아리를 부화시키면서 로봇을 앞에서 움직이게 해서 각인시킨 병아리들을 놓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병아리는 이 로봇이 자기의 어미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삐약삐약거리면서 로봇을 불러요. 신기하게 이 로봇은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딸려온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한 번 하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실험을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오래 했냐면 정말 랜덤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개발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실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일반 병아리, 그냥 각인시키지 않은 병아리. 한 그룹은 각인시킨 병아리들로 했어요. 결과가 각인시키지 않은 병아리는 아무리 삐약거려도 안 딸려와요. 근데 각인시킨 병아리로 했을 때는 70% 이상에서 딸려오는 걸 확인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 안 되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 힘이 있잖아요. 얘가 뭔가 이렇게 마음으로 막 불렀는데 로봇이 딸려온 거잖아요. 이걸 설명하려면 양자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명이 안 돼요. 양자라는 거는 그 원소보다도 더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배웠잖아요. 이 전자 하나도 양자 알갱이고 핵도 중성자와 양성자들이 막 모여서 있는 것들이 그 핵이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알갱이들이 다 양자입니다. 양자가 모여서 원소가 되고 그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양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양자가 어떻게 몰리면 무생물이 되고요. 이 책상 같은. 어떻게 뭉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분은 똑같은 양자인데. 그러면 양자가 어떻게 뭉쳤을 때 생물이 되고 어떻게 뭉쳤을 때 무생물이 되느냐. 양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결국은 정신적인 힘도 양자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죠. 거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양자 역학학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이겁니다. 더블 슬릿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자가 과연 파동이냐 아니면 입자냐. 이걸 이제 실험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적인 뭐가 나왔냐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어떨 땐 파동이고 어떨 땐 입자다. 파동이라는 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자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파동과 입자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양자들이 내 몸을 이루고 있고
책상을 이루고 있고 모든 걸 다 같이 이루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가 양자 얽힘이라는 원리예요. 이것도 확실하게 증명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 원리로 받았어요. 3명의 그 양자 물리학자가. 예. 그래서 양자 얽힘이란 건 뭐냐면은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같은 양자인 경우에는 두 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뭐 우주의 끝과 끝이라 하더라도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양자끼리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좋은 그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내가 유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멘탈과 마인드인데 멘탈 바꿔야지, 멘탈 세져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책 읽는다고 하루 좋아졌다가 그 다음날 떨어지고, 강명 깊은 강의를 들었어 막 와 정말 동기부여가 확 됐는데 며칠 있다 또 떨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바디와 브레인이 빠져 있어서 그렇다. 이 부분이 같이 접목이 돼서 습관화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자극들도 계속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 나를 바꾸는, 성장시키는 이제 베이스가 이제 4가지인 거죠. 2개의 M, 2개의 B. 이 얘기하자면 또 이제 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뇌에 이제 RA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Reticular Activation System이라고 했고, 이제 망상 활성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어떤 그 어떻게 보면 GPS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가 우리 뇌로 들어오는데 그 RAS에서 필터링을 시켜가지고 일부만 내가 인식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상상을 하면 이 RAS에 자극을 줘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차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관심 없던 차인데 차를 찾다 보니까 내가 이 차를 좀 사고 싶어서 그 차를 열심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RAS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 차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길거리 다닐 때 그 차가 계속 보여요. 이게 이제 RAS가 평상시에는 필터링 시키던 거를 필터링 안 시키고 내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을 계속하면은 내 RAS가 작동을 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내가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기회가 만들어져요. 몰입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열심히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 책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전교 1등을 하고 싶은 학생이 계속 내가 전교 1등이라고 상상을 해요. 전교 1등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싫었는데. 근데 옛날에는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게임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 상상의 힘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자물리학적인 땡기는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브레인에서 상상의 힘이 어떤 기회를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의 기분을 바꿔서 내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끌어당김 법칙이 완성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사실은. 브레인의 힘을 활용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같은 파장을 가지고 당기는 힘, 병아리처럼. 이것까지 가려면 잠재의식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잠재의식 속의 에너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90%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에너지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파장이 아무리 좋아도 이 파장이 안 좋으면 같은 좋은 파장이랑 연결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사실 기억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도 있었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20대 한 후반 남자분인데요. 대기업에 입사를 한 거예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부러울 게 없잖아요. 대기업에서 월급도 잘 받고. 그런데 한 1년 다니더니 사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자기의 적성이 안 맞고, 그리고 그냥 회사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처지니까 그냥 저녁에 집에 와서 맨날 뭐 친구들이랑 게임방 가서 놀고 뭐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그냥 하루하루 경력이 사는 거예요. 의욕도 떨어지고 그냥. 그러니까 월급은 나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는, 어떻게 보면 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죠.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어떤 걸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도 이제 책도 많이 읽은 거예요. 좀 뭔가 바뀌어보려고. 책 읽을 때는 좀 반짝했다가 또 회사 나가면 또 다시 이렇게 되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습관 바꾸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하면서 조금씩 마인드에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기 시작했는데, 목표가 뭐였냐면 퇴사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서로 이동하기였어요. 그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일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로 가고 싶은데, 회사 내에서 이제 부서 이동을 자기가 알아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목표로 잡고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공부하고 뭐까지 했냐면 대학원 가셔가지고 그 분야에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부서 이동할 때 신청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부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옮기고 나서 진짜 날개를 달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일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승진하시고 몇 년 지나서 정말 감개무량하게도 저를 또 그 회사에 강사로 불러주셨어요. 예, 너무 기쁜 마음으로 또 제외도 하고. 예, 이제 그 사람이 바뀌는 과정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임용고시 같은 거 계속 떨어져 갖고 막 처져 있고 에너지 떨어지고 피곤해서 오시는 분들도 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의욕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합격하는 분들, 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 스트레스를 저희가 이제 깨닫고 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발전해 나가는 분들 정말 많이 봤죠. 주부님들도 많아요. 사실 주부님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오는 주부님들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가까운 사람 중에 WS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WS. 왼수의 약자입니다. 왼수. 대부분은 가정 스트레스예요. 네, 주부님들은. 그래서 주부님들이 오셔갖고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은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대부분은 남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남편도 한번 모시고 와라.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아까 제가 3단계에서 제가 관계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해결이 안 되면 제가 그 부부 상담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의뢰해드려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그 기능의학적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쪽 가서 상담 받으시라고 해서 양쪽을 하게끔. 그러면서 좋아진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제 MBS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명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명상을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겪었고. 근데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명상이 뭐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명상은 오히려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한 가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잖아요. 명상은 딴 생각으로 갔다가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네? 알아차리고 돌아오잖아요. 이 알아차림을 위한 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굉장히 강의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메타인지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감정이 어떻구나.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 하면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명상하시는 분들은 메타인지가 나를 인지하기 위해 나의 그 생각들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 메타인지 훈련 방법이 바로 뭘까요?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집중하죠. 안 되죠. 처음에는 호흡에만 집중을 합니다. 하다 보면 딴 생각이 쓱 들어오잖아요. 그때 갑자기 깨달아요.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그게 메타인지가 딱 되잖아요. 한번 다시 돌아와, 호흡으로. 좀 이따 또 딴 생각하죠. 딴 생각하고 있네? 메타인지 되고 다시 돌아와. 계속 메타인지를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면 근육 생기듯이 갔다 오고를 계속하면서 메타인지 능력들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내 감정을 평상시에 읽을 수 있고 내가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바로 명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